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상속 증여 절세 강의. 수백 명이 몰려들어 대형 강의실이 순식간에 꽉 찼고 바닥에 앉아 내용을 받아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상속 증여 재산은 188조 4천억 원.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인당 상속 재산은 평균 40억 원, 증여 재산도 36억 원에 이릅니다. 근래에는 부동산 가격의 단기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상속 증여에 대한 상담이나 세미나 이런 니즈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이 늘어나자 관련 행사나 강의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속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줄어드는 게 크니까 그런 마음도 있긴 했더라고요. 자식이 한 명 더 있다.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는 저 자식이 또 한 명 더 있다. 그러면서 편법과 탈법의 경계선에서 세금을 줄이는 걸 도와주는 사업 모델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진행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서류로 다 검증이 되는 건데 근데 걸리면 그렇게 되면 저는 감옥 가겠죠.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탈세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탈세를 하기도 하고 구멍을 찾아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더 해요. 그리고 더 신종기법이 발생하고 지금 위험한 수위까지 갔어요. 저는 그거를 국가가 방치했다.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른바 탈세 비즈니스의 실태를 추적합니다. 정동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세금을 덜 낸다고 무조건 탈세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춰 세금을 감면받는 건 절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취재하게 된 겁니까? 요즘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세망에 구멍이 없는지 살펴보게 됐는데요.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자산가들의 욕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금융사에서 열린 절세 전략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미술품 대여업체 대표가 강사로 나왔습니다. 미술품을 빌려 회사 안에 걸어두면서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미술품 렌탈로 내가 비용 처리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세율을 낮추는 게 목적인 거죠. 한도는 매출의 3에서 5%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3억에서 5억 정도 미술품 렌탈에 좋다. 그러다가 아리송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법인 입장에서 좋은 거는 법인 자금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좀 따로 풀어드리고 따로 풀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미술품 대여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 작품의 복사본인 포스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 렌탈이 나갈 때 5천만 원짜리 찐 작품이랑 포스터가 같이 나가요. 계약이 끝났을 때 작품을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포스터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찐 작품은 이제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그거를 이제 뭐 시장에 판매를 하셔도 되고 이제 갤러리로 리세일 하셔도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대표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현금으로? 네네네. 5천만 원짜리 그림이 있다고 하면 회사가 이상하게도 작품 가격에 맞먹는 5천만 원을 임대료로 냅니다. 그러면 대여업체는 진짜와 복사품 2개를 빌려줍니다. 회사에는 보통 복사품이 걸리고 진짜 작품은 법인 대표가 보관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대여업체는 복사품만 가져갑니다. 진짜 작품은 은근슬쩍 법인 대표가 소유합니다. 회사는 미술품 대여 명목으로 비싸게 비용 처리를 하면서 법인세를 덜 내고 법인 대표는 회사 돈으로 추적이 힘든 재산인 미술 작품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선물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렵죠. 기록이 없잖아요. 현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장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리세일을 하는 거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계약 서류는 그 렌탈 계약만 관련된 것만 있죠. 걸리지 않는다고 유혹하는 탈세 컨설팅은 또 있습니다. KOTC BB. 우리나라 비상장 법인들의 주식 호가를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10년 전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기업들의 주식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KOTC BB를 검색해봤습니다. 한 법인 경영 컨설팅 업체가 올려놓은 기업 상속세 절감 솔루션이라는 게시글이 나옵니다. KOTC BB로 기업의 상속세를 상당 비율로 낮출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전화를 걸어 중소기업 상속 문제를 상담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래를 발생시켜서 시가를 만드는 거예요. 주식 가치를 좀 낮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등여를 하는 방식이에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짠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떨어뜨려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속칭 통정매매지만 문제될 일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건들을 하고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걸로 인정이 된 거라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괜찮죠. 약속을 잡고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와 함께 이 컨설팅 업체 임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성격을 이용하기 위해 주식 가격을 10분의 1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의 실제 가치는 변한 게 없어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법인의 주식 시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대략 한 10분의 정도는 떨어뜨립니다. 배급을 증여하려면 세금만 30-40원 나와요. 그거를 10분의로 떨어뜨리면 4만원입니다. 그럼 충분히 내고 증여하실만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 거래는 컨설팅 업체 직원들끼리 1년여에 걸쳐 차근차근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프레이션이잖아요. 저희를 이용하셔서 저희 두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다른 한 사람 저희 회사 직원을 네 사람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1%씩 주고 하면 4%가 일어나죠. 한 달에 4%씩 하면 1년이면 48%의 거래예요. 그러면 거래가 끝나요. 컨설팅 비용은 줄여준 세금의 10%.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제 100억 이상 되시는데 증여를 하셨다고 치면은 한 30억 이상의 세금이 발생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3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한 27억의 차익이 발생했죠. 거기에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보험을 이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처리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보험사의 금융상품도 이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아요. 근데 그 돈 내가 가져오려면 급여 상여금, 배당금, 수입이 한 30-40% 정도. 그렇죠. 근데 금융사를 통해서 하시면 수입이 달라집니다. 보험을 이용한다고요? 보통 예상하지 못한 사고, 이런 일에 대비하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선뜻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물려줄 거액의 재산이 있는 기업가들을 수소문해서 탈세에 악용되는 보험의 실체를 따라가 봤습니다. 기업 경영인의 세금 해결사. 한 보험 판매 대리점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돌린 제안서입니다. 첫 장부터 대표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계사 코드 자격 취득이 핵심이라며 3년마다 1억 원을 공짜로 가져오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만들려고 하시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거는 이제 직원분들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뭐 상속을 생각하시고 아니면 그냥 생활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사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대표님 자녀분이 하실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
20대 아들을 둔 중소기업 대표 박모 씨는 아들이 결혼 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중에 보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거 하면 뭐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수당도 챙길 수 있고 하니까 뭐 일석이조로 좋다. 그러고 이제 솔깃하게 제안을 하니까 좀 거절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임직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제도를 활용해 고액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월 보험료 750만 원짜리 법인 대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만 기다려 중도 해지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보통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 돌려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금만큼을 아들한테 보험 모집 수당으로 챙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아들을 보험 설계사로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따야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꼭 따야 된다고 했죠. 한 달에 2번인가 시험 날짜가 있는데 그 이번 거에 못 따면 또 날짜가 2주 뒤로 미뤄지니까 한 번에 따야지 저희가 그 계획한 날짜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따라고. 대리점 직원은 교재와 시험 일정까지 챙겨줬습니다. 그 직원이 뭘 공부해야 된다는 그 책까지 주고 그 시험 장소까지 다 안내해줘서 한 일주일인가 공부하고 그냥 바로 합격되더라고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회사는 곧바로 CEO 정기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제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 담당자가 박 대표의 아들 박모 씨로 돼 있었습니다. 보험 모집 대가로 아들이 대리점에서 받게 될 수수료가 명시된 약정서도 체결했습니다. 3년간 총 1억 1,300여만 원. 얼마 뒤 박 대표 아들 통장에는 1차분 수당 6,40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모 씨도 다른 보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리점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자녀한테 배당하면 20% 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를 설계사로 끼고 보험을 들어 모집 수당을 받으면 개인 사업자 소득세 3.3%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득을 시키려고 몇 번 왔어요.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계약을 하려고 온다 해가지고 바로 온 게 아니라 한 서너 번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결국 이 대표도 월보험료 1,000만 원짜리 경영인 정기보험을 들기로 했습니다. 보험 모집인은 아들. 3년간 수당으로 총 1억 4,10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데 그거 따는 거 안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걸려도 1년이 걸리면 1년이 걸리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결국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두 대표는 몇 달 뒤 보험을 해지하고 아들이 받은 수당도 돌려줬습니다. 이 방식은 몇 해 전부터 보험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일명 가족 계약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 보험 가지고 그런 편법적인 증여세 탈루 설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은 경비로서 처리를 해서 이익을 줄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리베이트를 자식들한테 상속이나 증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형태의 가장 불법적인 영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CEO 보험을 든 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가족 플랜을 하는 회사의 개수만 솔직히 7,000개가 넘어요, 대표님. 전국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만요. 며칠 전에 계약하는데도 한 매출 3천억 되는 데였거든요. 큰 업체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상장사들도 다 자회사 두고 있는 데들은 상장사급의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라고 아시죠? 라고 제 회원사입니다. 스트레이트가 일부 보험 대리점 등을 통해 파악한 업체만 31곳, 월 납입료
1억 원짜리 상품을 계약한 업체도 있습니다. 아들이 보험 설계사 시험에 떨어지자 급한 대로 다른 설계사를 끼고 계약을 했다가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걸 기다려 설계사를 아들로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입 진행을 먼저 하게 되고 제가 시험 한 번에 붙을 줄 알았나 보시네요. 가입을 먼저 시켜놨어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먼저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녀에게 수당을 더 챙겨주려고 대표도 아닌 일반 직원을 피보험자로 CEO 보험을 든 업체도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고혈압이고 당뇨고 뭐 가입이 안 돼. 수술을 했고 막 이래. 그리고 뭐 나이도 많아. 누군가는 가입을 시켜야 수당이 나오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직원들이라도 해서 일단 가입을 시켜서 돈을 뺀다는 얘기죠. 최근 3년간 판매된 CEO 보험은 10,000건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업계에선 이 가운데 30% 이상이 가족 계약일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널리 퍼져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텔레마케터들이 하루에 전화를 거는 통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렇게 자녀가 보험 설계사인 구조를 만들어서 보험 가입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보험업법상으로는 심지어 본인이 본인 보험을 계약하는 일명 셀프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식 자체를 문제 삼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는 회사가 내고 보험 가입 수당을 자녀가 챙겨가면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 돈을 챙겨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법인 대표, 즉 부모의 경우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계약 방식은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가족 계약 방식으로 가입한 CEO 정기보험의 보험 증권입니다. 월 보험료는 약 1,000만 원. 납입 기간이 33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판매한 대리점과 별도로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의무 납입 기간이 36개월로 돼 있습니다. 대리점이 3년만 유지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3년 후 해지하면 회사는 보험사로부터 그동안 낸 보험료의 60% 정도인 약 22개월 납입 금액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14개월 납입 금액은 설계사 역할을 맡은 자녀가 이 보험 모집 수당으로 챙깁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쳐 자녀에게 이득을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업무상 횡령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그 자녀에게 제공하는 그런 수수료 부분도 특별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그 취지의 그 금융위 유권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이익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회사 돈으로 낸 36개월 보험료가 회사와 대표의 자녀에게 모두 돌아가면 중간에 낀 대리점은 어디서 이익을 남기는 걸까? 대리점이 보험 상품을 판매해주면 보험사는 월 보험료의 20배, 즉 20개월치를 수수료로 대리점에 지급합니다. 대신 36개월 전에 계약이 깨지면 수수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점들이 3년을 기준으로 가족 계약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는 20개월 보험료의 30%, 즉 6개월치는 대리점이 챙기고 나머지 14개월치는 기업 대표의 자녀에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수당 한번 봐보세요. 거의 한 20개월치를 그냥 막 뿌려버리니 돈이 얼마를 뿌리겠어요. 수십조 원을 뿌리는 거예요, 1년에. 이 거대한 데다가 돈을 계속 퍼 넣으면 일단 손해나든 말든 주고 나중에 수습하면 되니까 계속 집어넣으면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36개월만 채우고 보험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대리점에 준 20개월치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22개월치는 기업에 환급해줘야 합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임원들이 임기가 보통 한 2,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단기적인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달콤하니까 받죠. 그리고 뒤에 깨지는 거는 임기 후니까. 문제는 그 손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조기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익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그 이익을 갉아먹는 걸 어떻게 해서 보험료율에 올리겠죠. 결국엔 그게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유지율이 나쁘게 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영업을 하는 거죠. 평범한 보험 가입자들의 돈이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을 돕는 데 쓰이는 셈입니다. 이거를 노력을 해서 이 법인 보험을 체결한 이 설계사들한테 정당하게 그 대가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를 갖고 있는 법인 대표님들의 자녀들이 그냥 코드만 따서 이 수수료가 이 법인 자녀들한테 물려지는 건 그냥 부에 대물리는 거죠. 아무 의욕도 없이. 이런 영업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묻기 위해 해당 보험 계약을 주선한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전화를 근데 저한테 주시는 게 왜 저한테 뭐 때문에 주신 건데요? MBC에서.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저한테 왜 전화 주셨냐니까 자꾸만 이상한 얘기 하시네. 증권에 기재된 대리점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주소지에도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보험 대리점들은 지금도 문제될 게 없다며 가입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임 횡령죄로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 우리나라에서 로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그 변호사 한 분도 아니고 변호사님 여러분한테 다 확인을 받아서. 한 대리점 대표는 금융감독원도 가족계획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 이제 설계사를 삼으면 되겠다 이런 착안을 한 거죠. 얘네들은 금수저니까 아버지한테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하니까 불수 큰 걸 들어준다는 거죠.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 영업을 하는 부분은 정상적이다. 그래서 관계당국에도 질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설계사의 상품 설명 같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애초에 수당을 자녀에게 몰아줄 목적으로 보험을 이용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의 법인세와 자녀의 소득세를 탈루한 성격이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대리점들의 가족계약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자산가들의 가족계약이 유행한 건 2, 3년 전부터입니다. 다시 말해 3년이 지나 보험해약이 가능한 시점이 다가온 거죠. 보험사들이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제야 관리를 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취재하다 보니까 해외 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보험과 해외 계좌, 환치기가 결합된 일종의 역외탈세 수법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홍콩 역외보험 소개글입니다. 사실은 탈세를 돕는 거라는 제보를 받고 글을 올린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들이 권하는 건 보험료가 최소 1억 원부터인 홍콩 현지의 저축성 보험입니다. 배당으로 매년 보험료의 6, 7%가 나오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소개합니다. 7년차 때 원금이 이제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매년 배당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건데 요거를 역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6에서 7%가 나온다는 거다. 솔깃한 제안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세무당국이 보험에 가입한 걸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도 안 내고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줄 수도 있다고 꼬드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노후 자금 만들려고 그냥 이거 하는 거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절세, 드러나지 않는 거, 그리고 자산을 해외로 분산시키는 거,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홍콩은 상속 증여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 홍콩 현지에 같이 가서 보험 계좌와 연결할 은행 계좌 만드는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홍콩을 모시고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실 가는 거예요. 해설해드리려고. 보험 계약은 한국에서도 가능하시지만 계좌만큼은 반드시 홍콩 가셔야 되는 거고, 사실 여행객이 그냥 홍콩 아무 은행 가서 절대 안 만들어줘요, 외국인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 위챗으로 브로커하고 다 다이렉트하게 대화하면서 원전이 갈 거니까 준비해달라, 다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선 이 업체가 환치기를 통해 홍콩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줍니다. 저희한테 원화를 주시면 돼요. 저희가 홍콩 출장 갈 때마다 계좌에 돈 넣어드려가지고 2년차, 3년차 보험료를 준비해드리면 되죠. ATM에서 넣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한 기록 없이 여기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콩 현지 은행의 체크카드 한 장도 꺼내 보여줍니다. 홍콩에서 카드를 만들어 한국에서 쓰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조차 눈에 안 띄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카드를 한국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이게요, 마스터카드이기 때문에 체크카드인데 결제를 하면 외국인이 결제한 거예요. 한국에서 보면 한국이나 ATM기에서 하루에 500만 원까지 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 1억 5천을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가입 안 하면 안 만들어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살아야죠. 이거는 돈이 안 되잖아요. 해외 보험과 계좌, 카드를 합친 일종의 역외 탈세 수법입니다. 사실 이거는 자금 세탁이긴 한데 어쨌든 뭐 누가 누설하지만 않으면은 문제될 건 없고, 또 고객분들도 그런 니즈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가들이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세금 안 내고 상속도 가능하고 대박이었어요. 병원장 같은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병원 원장들이에요. 병원도 현금 장사 많이 하잖아요. 음성 돈이 많아요. 그거 양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지 못하는 돈을 저희를 통해서 홍콩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현행법상 해외 보험을 직접 가입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중간에서 알선하는 건 불법입니다. 5억 원 이상의 돈이 있는 해외 금융 계좌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탈세 비즈니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면 손쉽게 이런 부분을 버젓이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조세를 탈루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만든 이런 집단들, 이 컨설팅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렇게 하는 집단들이 문제거든요. 정 기자, 우리나라의 탈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국세청이 매년 탈세를 찾아내 추징하는 규모가 4에서 5조 원 정도 되니까요.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겁니다. 이 가운데 역외 탈세 규모도 1조 원이 넘습니다. 교묘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사업화돼서 사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번지는 분위기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런 행태가 확산되는지, 그 위험성은 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으로 2차례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워커힐 호텔 지분을 고평가한 뒤 SK 주식회사 지분과 바꿨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분발하라는 재판부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 역경에 잘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10대 대기업 집단 중 5곳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나 상속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제재를 받았습니다. 부의 대물림 자체가 나쁜 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땀 흘려 번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왜 나빠요? 그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탈세, 세금을 안 내고 물려주니까 비난을 받는 것이고, 그걸 이제 대기업이 앞장서서 하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모 찬스를 이용한 부의 대물림 문제가 불거집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라형 아파트, 조은희 의원 부부가 사는 집입니다. 소유자는 조 의원의 남편과 아들. 지난 2015년 당시 13억 8,500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0억 5천만 원을 끼고 3억 3,500만 원을 들여 함께 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억 원으로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조 의원 부부가 이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아들에게 전세보증금 5억 8천만 원을 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들이 지분 50%를 갖고 있으니 절반은 아들 집에 새를 사는 셈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거를 좀 듣지도 못했고,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런 전세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이게 이상한데? 덕분에 아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줘야 할 보증금을 아버지한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25억 원에서 30억 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억 원만으로 강남의 아파트 절반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전세보증금을 넣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아들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니 그 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는 건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 아버지 돈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이 과정을 쭉 놓고 보면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아들한테 돈을 증여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조 의원은 스트레이트의 편법 증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절치 않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면 깊이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서울 용산 한남 3구역. 양부남 당선인은 사업 시행 인가 8개월 뒤 이 구역 단독주택 한 채를 20대 두 아들에게 반씩 물려줬습니다. 상관위에 신고한 주택 가치는 9억 3,600만 원. 개발 호재로 4년 전보다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양 당선인은 부모 찬스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꼼수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증여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역시 4년 전 막 성년이 된 딸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딸은 이 돈에 은행 대출금을 보태 성남의 재개발 구역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은 어머니 소유였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받은 돈으로 어머니 땅을 산 겁니다. 편법 증여에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예.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를 하면 단골 레파토리로 나오는 것이 부의 어떤 대물림 이런 것들을 위한 편법 증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그리고 탈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른바 사회 지도층부터 세금을 덜 내며 부를 물려줄 방법을 찾다 보니 사회 전반으로 이런 분위기가 퍼지는데 제동이 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증여세가 대기업들의 엄청난 관심이었단 말이죠. 워낙 뭐 몇 조 대의 그 세금이 오고 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줄여서 할 수 있을까? 증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게 큰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관심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많이 옮겨간 거죠. 이 틈을
절세를 표방하며 탈세를 돕는 새로운 산업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제도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은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도입된 세금이거든요. 아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공격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아깝거든요.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근데 이 세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재분배는 되지 않을 것이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겁니다. 소득이나 재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탈세 비즈니스를 막을 방법을 빨리 찾지 않는다면 조세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ve been wondering